저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고요. 저기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나온다, 그죠? 예.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특히 이제 동백은 쇼킹합니다. 예, 근데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청년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올해 22이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분하고 그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분이 32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참여가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2017년이죠. 부산시도 의회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입니다. 1월에 청년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 예, 좀 전에 그 위촉장 받은 그분입니다. 이 청년 기본법은 사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한 8년 정도를 참여한 결과로 만들어진 게 청년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대 국회죠. 지금 이제 요번에 선거에서 된 국회가 21대 국회고요. 2016년에 출발을 한 게 20대 국회고요. 2012년에 출발을 해서 2016년에 끝난 게 19대 국회인데요. 19대 국회에서도 청년 기본 법안이 3종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임기 만료로 끝이 났고요. 2016년에 시작을 했던 청년 기본법에 2016년 시작을 했던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청년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누가 냈냐면 요번에는 이제 당선이 안 되셨죠. 그 새누리당의 신보라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1호 법안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 1호 법안을 내고 사실은 이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미래통합당이지만 그때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 이제 담당 부처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도 그래서 이 참여의 결과였다. 한 7, 8년 정도를 정말 국회 앞에서 회의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다 쫓아다녔고 국회에서 공청회 있는 날은 부산에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기로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공청회를 하는데 부산에서만 한 14분인가가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이 청년기본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기본법이 올해 통과하기 전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의 17대 광역시도들이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돌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전국에는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자치구가 몇 개가 있을까요?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16개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에 벌써 2개의 자치구에서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또 2 군데에서 만들어졌고 2018년 7월 이후에는 2019년까지 해서 6군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총 16개 자치구 중에서 시군구 이제 15개 자치구하고 기장군에서 10개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이 기초지방정부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또 226개 중에서 한 166개 정도의 기초지방정부의 청년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없는 데는 이제 주로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군이 많은 그런 쪽 제외하고 대도시 지역은 거의 청년기본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이제 부산의 기본조례,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지원조례도 있고 발전조례도 있고 이런 조금씩 다른데요.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보여드리는 것도 뭐냐면 사실 전국적으로 특히 여기 우리 권원대행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계기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했던 겁니다. 이게 그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지방선거, 이게 지금 역대 제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마다 각 정당들, 그러니까 공약을 낸 모든 정당의 정책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당들이 뭐 어르신 노인 정책도 낼 거고 청년 정책도 낼 거고 뭐 서민 정책도 낼 거고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공약을 다 조사를 한 걸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 청년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낸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비중을 쭉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하다가 지방선거에서 훅 솟아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나서 지방선거에서 또 비중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2006년, 2010년, 2014년을 거치면서 쭉 이 청년 정책을 중앙정부로 밀어 올린 게 지방정부의 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청년 정책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정책들은 중앙정부가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방정부들한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년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지방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청정net 같은 청년 참여기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중앙정부는 너무 멀잖아요. 거기 누구 보고 말을 해야 될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어제 찾아본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하면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잖아요. 다 합해서 지금 한 108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70만 명 정도가 중앙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들이 17개 광역시도 그다음 226개 그 시군구청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정부에다 대고 청년들이 내 목소리를 얘기하려고 해봐야 어느 부처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산시의 조직도를 보고 전화번호를 보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 다음에 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멀어요. 지방정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당사자 참여형 청년정책이 정책을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굉장히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올해 1월에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개 모집하신 포스터들만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름이 다 똑같아요. 청년정책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김포시, 요건 경남, 요건 천안, 이거는 인천 미추홀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제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 166개 지방정부가 있고 17개 광역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가 다 있고 청정넷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이제 부침을 겪고 어렵게 하는 데도 있으나 같이 모여서 여기 있는 동백님들 같은 분들이 전국 광역지방정부하고 기초지방정부에 바글바글 많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봤더니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직업 공무원들이 청년들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로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거 말만 하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청년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하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효율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청정net 같은 테이블이 없으면 청년 정책을 하려면 일단 설문조사를 하든지 전화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모의세요를 하든지를 해야 되는 이벤트 기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의견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설적으로 청년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단계가 넘어가서 협의 좀 같이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자들이 정책을 입안했어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정책을 심의했고요. 대표자들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냥. 이때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시로 하면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이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한하셨습니다. 그 사업 기한서 왜 쭉 보시면 칸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 이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셨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책을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책 평가 전문가 자문회 이런 거를 가면 서류가 이만큼씩 주세요. 그 이제 그동안 사업한 내역이라고 주시면은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몇 점을 주라고 해서 주는데 청년 정책을 제가 무슨 수로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제가 청년이 아닌데. 그래서 야 이런 식의 평가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런 참여를 하면서 점점 패러다임이 일단 당사자들이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요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동백님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의원님이 하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책을 많이 다루는 공무원님들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어보게 됩니다. 동백님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데 부산에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서울에서 이거를 하는데 잘 됐다는데 부산에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의하고 협의하는 당사자들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당사자들이 더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자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서 듣고 얘기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전국의 9개의 기초지방정부, 그 다음에 3개의 광역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담당자분들을 6개월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정책 당사자분들도 직접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참여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냐면요. 청년이 주도를 하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패러다임이었냐면 청년만 정책이,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청년을 위한 부채, 감면, 탕감, 뭐 청년만을 위한 참여, 청년만 하는 건강돌봄 이런 식의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동백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요. 저처럼 자제분이 청년인 이런 세대들은요. 청년을 뭔가 참 잘해주고 싶은데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죠. 내가 청년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청년분들하고 정책을 입안하셨던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를 고민하고 만났는데 정작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정책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을 해주세요가 아니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1인 거주자를 위해서 주거 문제를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지금 청년들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소득도 가장 낮고 자산도 가장 낮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눈높이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년에도 해당이 되고 장년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밑에 10대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말하자면 청년이 말을 하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청년 정책, 청년들의 참여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됐던 게 뭐냐면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는 저 같은 세대가 정책을 논의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옛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옛날보다 살기가 힘들어져서 옛날보다 등록금이 너무 올랐어. 옛날보다 월세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정책을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보다 지금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그 중간에 어딘가 대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월세가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세가 50만 원이다. 아, 그럼 적어도 한 30만 원은 해야지. 이렇게 저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청년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기준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청년기를 살았던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월세가 얼마였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 구조는 어떻게 바뀌지? 앞으로 주거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일자리 없는 성장 구조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떤 주거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있죠. 옛날에는 10만 원 냈는데 요즘 50만 원이니까 30만 원으로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부산도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요즘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빈집들 있죠. 약간 도시 외곽에. 그래가지고 팔려고 그래도 안 팔리는 그런 집을 공공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8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방이 4개가 있는 걸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방 안에 2명씩 이제 그 주거 문제를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아이디어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전남 쪽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르신들도 복지관에 가가지고 뭐를 배우시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 말고 동네 경로당 있죠. 작은 경로당에는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이 다 오래되셔가지고 동네별로 경로당이 드문드문 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청년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뭘 하려면 커피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수 없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그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현재의 시선을 놓고 보기 때문에 훨씬 잘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청정넷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예, 알았습니다. 질의응답을 해야죠. 예, 그래서 마지막을 짧게 하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지금은 좀 나이를 먹었는데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핫하시죠. 총리 되고 자녀를 출산하셔가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총리가 되고 나서 이 갓난아기를 낳고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유 수유를 하셨던 분이죠. 예.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사실 저는 제가 20, 30대 때 대한민국에서 매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없는 성장, 로봇이 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집 청년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건데요. 저는 로봇이 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라고 해도 체감적으로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저희 집 청년분은요, 로봇과 자기가 같이 알바를 하는 상상을 한다 그래요. 커피 알바를 하는데 로봇하고 자기하고 같이 서빙한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감수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오래된 물론 나이 든 세대의 지혜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새로운 문제, 이제 막 등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당사자들의 감수성이 정책으로 확 들어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작년에 혹시 뉴질랜드 녹색당의 스와브릭 의원이라는 분 기사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25 되신 녹색당 의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뭐 탄소 위기가 있고 우리 세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깝깝하고 그런데 탄소는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아서 너무 걱정이고 막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플로어에 앉아 있었던 그 저탄소 정책을 지지하는 이제 저 같은 세대가 그러면 어떡하나 손은 누가 키우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전기는 계속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스와브리 의원이 연설을 한참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케이 부머 그러고 자기 하던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못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케이 부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알았습니다 꼰대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공간에 세대적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41살이었죠. 지금 미국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그 의원 될 때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바스티안 크루츠라고 오스트리아 총리 되신 분이 총리 될 때 31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40살 넘어야 되니까 못하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청년이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새롭게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앞에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동시대가 글로벌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 때 동백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버글버글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지구에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이 부산시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정말 제대로 잘 들었습니다. 예.